그 다음에 93쪽에 보면 이제 3번 있습니다. 가로 3번. 우리가 실지거래가액 원칙이에요. 실지거래가액이요. 추계방법이나 추계방법적인 문제는 그냥 추계를 한 것이니까 그냥 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기준시가 있다면 기준시가인데, 추계방법이나 기준시가는 그 공식적인 배열만 나중에 설명할 거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실지거래가액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가액이 있어요. 그게 1번에 원 1번에 취득가액이 매입 가격, 그 다음에 건설 가액 돼 있죠. 그러면 내가 직접 물건을 샀을 때는 매입 가액이라 말할 거고, 내가 직접 건물을 짓거나 한다면 그는 건설 가액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니은은 취득세, 등록 매너세 등 취득 관련, 그 밑줄거죠. 취득 관련 조세와 공과금. 그건 취득 관련 세금입니다. 취득 관련 세금. 그런데 요 니은번에 보면 취득 관련 세금인데, 취득 관련 세금인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상속세와 증여세는 취득 관련 세금이지만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또 취득 관련 세금, 우리가 실지 거래가 할 때는 반드시 증거 자료가 제시됩니다. 근데 취득 관련 세금은 납세 증명서가 없어도 인정합니다. 인정한다 하는 거. 자, 상속선세는 안 되고 증명서가 없어도 인정한다. 이거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니까 중개 수수료 등 취득 관련 부대 비용 당연히 들어가고요. 리얼 취득 관련 쟁송, 이 취득 관련 쟁송이 소유권이죠. 그래서 소유권 관련 줄 것입니다. 소유권 관련. 그래서 소송과 하해 비용이 있습니다. 자, 리얼에 보면 소유권 관련 하해 비용은 여기서는 조금 들어갈 내용이, 만약에 이 소송 비용 하해 비용이 필요경비인데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에 뭐 했느냐, 산입되었다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다는 걸 이미 공제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된 경우는 있어요. X 공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공제받지 못한다. 취득가액 인정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미험에 보면 약정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 있어요. 그 약정에 따른 이자는 여기서는 추가할 내용이, 미험이 뭐가 있을까요? 할 때 약정이자 하면 우리가 할부이자, 연부이자 이런 겁니다. 할부이자, 연부이자. 알겠죠? 할부이자나 연부로 취급할 때 연부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건설자금 이자 이런 것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냐, 약정을 했었는데 연체료는 안 됩니다. 연체료 본인이 잘못에 부담한 거죠. 잘못 때문에 부담한 것은 필요금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할부이자, 연부이자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는데, 일반 대출자금이자 아파트를 구입하고 상가를 구입한 후에 은행에서 대출받아요. 그럼 대출받아서 이자를 주죠. 그럼 누가?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거죠. 그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반 대출금 이자, 일반 대출이자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연체료와 일반 대출이자는 안 된다. 이 개념입니다. 그 다음 비업의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있어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자,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비업에 있는 것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되는데,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에 내가 이 물건을 그 뒤에 현재 가치 할인처럼 상각되어서 상각이 되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 다른 소득을 필요 경비에 산입되었다 이런 말 넣어요. 그럼 산입되었다, 그리고 산입된 경우는 그 상각된 만큼은 필요 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 취득가액이 이미 공제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중 공제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이 낱말만 딱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본적 지출이 있어요. 자본적 지출은 현저한 가치 증대입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를 연장한다. 내용연수라는 것은 사용기간을 연장한다 이 말이고요. 그는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예제를 보면 토지의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나 건물의 정축, 개수 등 취득, 어제
그리고 간주 취득에 소요된 비용 있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치 증가 인정됩니다. 자, 니은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 관련. 자, 이 내용이 방금 어디 있었죠? 1번에 리얼이 있었죠. 1번에 리얼. 그 다음에 여기 니은 또 있죠. 그래서 역시 소유권 관련 줄 거면 되죠. 근데 밑에 이제 뭐 했느냐? 방금 토지 등이 해비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정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 하해 비용 등의 금액, 이 경우 정액 보상금을 한도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 방금 소송 비용, 하해 비용이 다른데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경비 산입된 것은 제외. 이런 말. 자, 그 다음에 디귿. 양도 자산의 용도 변경, 개량, 이용 편의를 지출한 비용. 용도 변경, 개량, 이용 편의를 위한 이것들이 다 자본적 지출에 준하는 거예요. 가치 정대나. 자, 그 다음에 리얼. 위의 내용에 준하는 비용으로 소유자가 부담한 부담금 넣어요. 부담금. 개발 부담금. 뭔가 느낌 있죠. 부담금을 내가 지불했는데 개발 때문에 했어. 그럼 내 부도는 가치 증가 때문에 부담했어. 자본치라고요. 그 다음 재건축 부담은 재건축되면은 가치가 증가되죠. 그래서 부담금이 내 가치 증가분에 섞이는 부담금이라면 인정한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택지가 있는데 택지라는 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그러면 내가 건물을 지을 때 택지 부분을 택지를 내가 건물을 짓는 부분을 초과해서 초과했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담했다면 이거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가치 증가분이 아니고 가태료예요. 가태료. 택지를 초과해서 소유했기 때문에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택지 초과 부담금 이러면은 이건 가태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다음 3번에 양도 비용, 양도에 직접 지출한 비용 있습니다. 자, 거기는 계약서 작성 비용이나 공정 비용이나 인지대, 그다음 중개 수수료, 양도소득 가세편 신고서 작성 비용, 아까 세무 비용이라 했죠. 자, 암기하지 말고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국민주택채권. 자, 국민주택채권은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기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령으로 너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공채를 사야 내가 주택 살 수 있어. 근데 그 채권을 만기까지 가져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기 전에 할인하여 매각했으니까 그때 매각 차손이 발생하죠. 자, 채권을 샀는데요. 채권은 어차피 내가 만기 시점에 회수할 거예요. 돈을. 그럼 그 채권 구입 비용은 필요경비 아니라고요. 채권을 팔았으니까 채권 구입할 때 그걸 액면가치라고요. 액면은 미래금액이에요. 미래가치. 그럼 미래가치를 지금 내가 필요 없어. 빨리 팔고 싶어. 그럼 미래금액 가치를 지금 현재 시로 할인해야 되잖아. 할인하니까 지금 가치가 떨어지죠. 그 차손만큼을 뭐한다? 비용 처리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해가 주의해놨죠. 첫 번째 취득 관련 조세 거기 해놨네요. 취득 관련 조세의 가산세와 가산금은 본인이 잘못으로 부담된 거죠. 되나요? 그러니까 취득 양도자의 잘못에 의해서 일어나는 벌금, 가태료 이런 성격은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뭡니까? 또 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된다 있죠. 자, 그다음 2번은 대금 지급의 지연에 따른 이자에 그게 뭡니까? 아까 연체료라 했죠. 내가 연체료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3번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있습니다. 부당행위 시가초과액. 그 다음 4번 법률 위반으로 등으로 이제 벌칙적 성격 부담금. 아까 이게 뭐죠?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은 아까 된다 했는데 현상 유지, 능률 유지를 가져오는 수익적 지출은 안 된다. 현상 유지, 능률 유지. 그 다음 6번은 1번은 취득 관련 세금은 되는데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은 안 된다고요. 재산세, 보유 관련 세금은 안 된다. 그 다음에 7번은 양도 간접 비용 받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할인받은 금액 및 감면받은 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 9번 별표시하세요. 9번. 거기에 뭐라 했느냐? 이중공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취득한 연도 또는 보유기간 중 자, 몇 줄 보세요.
다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됐다. 여기서 요 말과 여기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필요경비 산입됐다는 것은 딱 세 가지에서 말이 나와요. 아까 소송 비용,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리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이에요. 여기서 요 문장을 보면 필요경비에 산입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취득가액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지문을 익히면서 그 말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요 말만 이 말에 들어가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구나.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다. 이미 공제받았다. 또 공제할 수 없어. 이 낱말만 기억하면 여기를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래서 기출 예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서 부동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그런데 여기는 뭘 물었어요? 줄 것이에요. 자본적 지출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취득가액 지금 언급 없어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물었고요. 자, 1번에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가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당연히 되죠, 그죠? 세무대류 비용. 그 다음에 2번 납부 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납부 의무자 양도 재건축 초과 이익 한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아까 재건축 부담금 가치 증가분이라 했죠? 예, 재건축 부담금, 그 다음 개발 부담금, 이런 걸 다 가치 증가분. 그 다음 3번 양도자산의 이용편의가 들어왔죠. 이용편의 자본지출이죠. 그 다음 4번에 양도자산이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 이까지는 맞아요. 이까지는 들어가는 거. 그런데 어로서 했죠.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다 했죠. 그러면 소송 비용은 아까 되는데 그것이 얼마 됐어요?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럼 또 공제할 수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95쪽 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자산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 필요경비, 그럼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이제 전체죠. 취득가액, 자본지출, 양도비 모두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있는데 1번에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을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그게 아까 뭐라 했어요? 연체료입니다. 연체료 설명이죠. 자, 2번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도 실제로 지출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틀렸습니다. 이건 반드시 지출 내용이 증명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자, 방금 우리가 취득가액 말고 자본적 지출이 있어요. 그 자본적 지출들은 반드시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지출 내용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는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비용을 반드시 증거자료로 해야 되는데 그 증명서류는 서류로 인정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모든 걸 다 인정하지 않아요. 가장 우리가 쉬운 것이 뭘까요? 세금 계산서입니다. 세금 계산서가 됩니다. 됐나요? 세금 계산서. 그럼 우리가 엄심 묵으면 해주는 게 뭐죠? 간이 계산서 있죠. 간이 계산서 안 됩니다. 세금 계산서 됩니다. 네, 그리고 세금 계산서 되고 일반 간이 계산서는 안 된다. 간이 계산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 있죠. 영수증 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쉽게 발표한 거 카드 매출 전표, 카드 매출 전표 됩니다. 그 다음에 계좌 이체, 통장에 이체하는 거, 계좌 이체한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렇게 증거 자료에다 입증한다. 다른 데는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하는 것은 틀렸다 말이죠. 자, 3번.
소득세법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있어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한산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틀렸어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지문은 상당히 우리가 3번이 그때 이 문제 놓을 때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4번에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 비용으로 인정. 채권의 매매 상대와 관계없다. 이게 틀려요. 금융기관을 통해야 됩니다. 뭘 통한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매도돼야만이 우리가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까 뭐라 했어요? 취득 관련 세금에서 상수 증세는 안 된다 했죠. 근데 이게 어차피 취득세는 국가에게 낸 거잖아요. 국가에게, 가세권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증명서가 없어도 인정한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아까 요 안에 내용들이 없는 것을 약간 요 정도 요 정도 달아놨죠. 자, 다음에 문제 풀면서 또 그게 삽입되는 걸 그때 계속 익히면 되겠다 하는 거죠. 자, 4번. 자, 95쪽에 하면 기준시가 있는데 이 기준시가적인 문제는 우리가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된 계산이 아니니까 기준시가는 여러분은 뭐만 알고 됐다? 국가가 공시한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되나요? 국가가 공시한 거로서 1번 토지 또는 주택이 있죠. 토지 주택이 있는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공시된 가격을 하라. 원칙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하는 거죠. 자, 예외적으로 이제 지정 지역 내 토지는 개별 공시가 국세청이 정한 비율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 한 번만 눈조작 한번 찍어요. 예, 기준시가 원칙 아니니까. 자, 됐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6쪽에 오면 5번입니다. 추계 결정에 의한 양도 차익의 산출 시 필요경비 산정. 자, 이거 별표시 3개입니다. 별표시 3개. 자, 그럼 이제 아까 설명했던 걸 다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양도 차익 계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해서 했어요. 실지거래가액.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자, 그럼 실지거래가액일 때 양도 당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고 그럼 이 여기서 차감하는 필요경비 있죠. 이 필요경비는 몇 가지 났어? 3가지 났죠. 양도가액. 그래서 취득가액 성격의 필요경비가 하나 있고 또 뭐가 있었다? 취득가액 성격 필요한 거 있고 마이너스 자본적 지출이 있고 지출. 자, 그 다음에 양도비가 있어요. 이 3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 했다? 필요경비를 했다는 거예요. 필요경비. 자, 그러면 이것을 차감하니까 양도 차익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 전체 필요경비 중에서 거의 97% 정도 되는 것은 대부분이 어디 있다? 취득가액에 있어요. 취득가액에. 그러면 이 자본출과 양도비는 크게 미치지 못하죠. 영향을. 한 3% 정도, 많게는 5%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 취득가액. 그래서 이 두 개를 자본지출과 양도비를 합쳐서 다른 용어를 씁니다. 뭐냐? 기타 필요경비다 이렇게 해요. 무슨 경비? 기타 필요경비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새로 나오면 결과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우리가 실지거래가액 할 때 양도가액은 그대로 놓고 필요경비, 중요한 건 필요경비라는 거죠. 실지거래가 할 때 필요경비는 이렇게 하나, 둘, 3개로 언급하지만 대부분 뭡니까? 이 2개는 그 비용이 많지 않으므로 그래서 취득가액하고 플러스 뭔다? 기타 필요경비를 한다. 기타 필요경비를 한다. 방금 이 기타 필요경비는 반드시 뭐가 된다? 증명서류, 증거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증명자료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을 할 때 실가를 하는데 만약에 이 필요경비에서 취득가액을 뭐 한다? 몰라요.
이 취득가액이 몰라요. 그래서 뭐 했다? 추계했어요. 추계. 그래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못해서 무슨 가액을 했다? 추계했다면 추계. 그럼 추계 가액이 된다면 이 취득 가액 대신에 뭐 했어요? 매매 사례 가액이 됐겠죠. 되나요? 매매 사례 가격. 또 아니면 뭡니까? 감정 평가 가액이 됐겠죠. 또 아니면 한산 취득 가액으로 됐겠죠. 됐나요? 그래서 아까 실가가 있으면 실가를 하고 자본 출연 요거 자본 출과 양도비를 하는데 이 취득 가액이 없으면 내 물건과 동종 유사성이 있는 부분에 매매 사례 가격이나 감정 평가 가격이나 한산 취득 가격을 대신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내 물건이 아니죠.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기타 필요 경비를 반영하면 안 된다고요. 자본 지출과 양도비를 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너희들은 국가가 정해준 비율만큼을 빼라. 국가가 정해주는 비율만큼을 빼라. 그것을 우리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 말합니다. 자, 무슨 쓰느냐? 필요경비를 계산하여서 공제한다.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 말을 쓴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이라 했죠. 또 어떤 사람 계자 쓰니까 선생님 글자 잘못 쓴 거 아니에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계자 아닙니까? 라고 해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한문으로 쓰자면 대략계자. 어림 잡아서 이 말이에요. 어림 잡아서 계산해 주겠다. 공제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어떻게 말하냐? 국가가 정해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국가가 인정해주는 공제율을 반영하는데 그럼 조금 어렵지 않으니까 암기를 해두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게 기준시가들 필요경비 계산 공제들을 여러 가지 제시해놨죠. 적용 기준 어디 있으면 96쪽에 그게 적용 기준에 토지 해가지고 개별 공시가 3% 돼 있죠. 옆에 뭐 돼 있어요? 0.3% 돼 있죠. 자, 건물도 3% 0.3%, 주택도 3% 0.3%예요. 그래서 부동산들은 전부 다 3% 0.3% 돼 있어요. 근데 용의물건 있죠? 용의물건은 7% 1% 돼 있죠. 그리고 취득 권리는 1%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시험은 요걸 기준시가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다 안 깨주면 저 입장은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동산 거래가 많으니까 이거는 알자는 거죠. 부동산만. 알겠어요? 그래서 3%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미등기는 10% 반영한 0.3%다. 뭐 7% 1% 이거 과거에는요. 이보다 더 복잡한 기준 우리가 2006년도까지 그 이전에 시험 칠 때는 실지 거래가 아니고 기준시가였어요. 그럼 기준시가 정의부터 기준시가 산정 방법부터 기준시가의 공제부터 암기를 엄청 했어요. 그때 뭐 여기 아멘 나가기도 했어요. 암기 방법을. 네? 아멘 방법도 가르쳤는데 지금은 아멘 안 해도 돼요. 요거만 하면 돼. 3% 0.3%. 그래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가가 인정 대략적인 계산 방법을 썼다. 그래서 요 전체를 필요경비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놓아요. 어떤 내용이냐? 매매 사례 가액과 감정 가액은 내 물건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거죠. 그럼 현실성이 있는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감정 평가 가액도 전문가가 공시한 가액이죠. 그럼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한산 취득 가액을 했을 때는 기준시 국가가 정해준 어린 자본 기준시가 비율로 한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산 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한산 취득가액을 할 경우 한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두 개 합산한 금액이 원래는 이거 해야 되는데 기타 즉 자본 지출과 양도 비용 실지 거래가 할 때 자본 지출과 양도 비용 이것이 뭐라고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의 합계보다도 이 금액보다도 적다. 그럼 원래 이 금액을 해야 되는데 실가의 자본 지출과 양도비보다도 적다. 취득가액도 언급 안 했는데 이 두 개 합한 금액이 이 금액보다도 적다.
그러면 뭐 선택권을 줍니다. 뭐 하고 줍냐? 적을 때는 이것을 하지 않고 합한 금액을 적고 자본출과 양도비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뭐 할 때만? 한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만. 그럼 만약에 매매 사례 가액과 필요경비에 합산한 금액이 자본출과 양도비보다 적을 경우는 자본출 양도비를 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감정평가가액도 그 방법은 안 된다고요. 뭐 할 때만? 한산취득가액으로 할 경우에 이 두 개 합계 금액이 이거면 적다면. 자, 그 내용이 표 바로 밑에 있죠. 찾았나요? 96조 밑에 표에 취득가액을 한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 묻히고 큰 금액을 필요경비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한산취득가액에다가 필요경비 계산 공제로 계산한 그죠? 계산한 자본출과 양도비가 있고 2번은 실제 지출한 자본출과 양도비이다 말이야. 자, 이해했나요? 다시 한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의 합계 금액이 자본출과 실제 지출한 자본출과 양도비보다 적을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한산취득가액이 할 말고 자본출 양도비를 할 수 있다 말이야. 이해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나느냐? 양도 차익 끝났습니다. 양도 차익 끝났어요.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냐? 양도 차익이 개선됐으니까 그 다음 공제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고 그 다음 공제가 양도소득 기본 공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크게 암기하고 저 부분만 어렵다. 저 부분만 약간 정리가 몇 번 필요하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보면 돼요. 내가 힘이 세나? 왜 떨어지지? 자, 여러분 세법을 몇 문제 맞아야 될까요? 10문제 이상은 받아야 돼요. 10문제 이상.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 갑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받고도 남는다. 충분히 받고도 남는다. 자, 그 다음에 96쪽 갑니다. 96쪽에 가면은 그 양도소득 금액 계산이 있어요. 그래, 양도소득 금액. 자, 이제 또 가죠. 아까 가필차 있어요. 양도가액이다. 그 다음에 필요경비다. 이걸 공제하죠. 그럼 차 나왔어요. 양도 차익이 났죠. 그럼 양도 차익 다음에 공제하는 것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하는 거죠. 그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하니까 양도소득 금액입니다. 하는 거죠. 자, 이거. 그러면 가필차 장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보자 하는 거죠.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197쪽에 적용 대상이 있어요. 아까 설명 한번 했죠. 자, 토지, 건물, 부동산만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그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안 된다. 그럼 기존 조합원만 된다는 거죠.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토지, 건물과 조합원 입주권이 보유기간이 장기 보유니까 몇 년 이상 돼야 될까요? 3년 이상 보유가 돼야 됩니다. 3년 이상 보유. 오늘 보유라는 것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배제 대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토지, 건물과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더라도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것은 미등기 자산은 안 됩니다. 미등기는 안 된다.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자, 어느 지역이라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 이상. 그럼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 주택수 계산할 때는요.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수 계산할 때는 조합원 입주권도 1주택의 수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내가 조정 대상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런데 또 뭐냐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도 2주택자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자, 그리고요 4번에 보면 이제 공제액이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 이제 공제는 얼마냐? 양도 차익 곱하기 공제율입니다. 자, 양도 차익 곱하기보다 공제율입니다. 그 뒤에 있는 거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공시하지 말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어디 계산담에서요? 양도 차익담에 있죠. 그러면 당연히 요 금액에서 여기다가 곱할 거예요. 여기다가 곱할 거라고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여기다가 곱하는 거 써요. 그럼 장난치죠. 우리가 이익에 대한 공제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예요. 그래서 문제 낼 때 양도 차익에 곱하여야 되는데 양도 가액에 공제를 곱하여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닙니다. 항상 양도 차익 따로 있는 거 장보금이야.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 곱한다고요. 공제율을. 그럼 공제율 암기는 두 가지인데 가세되는 부동산. 자, 무슨 되는 거? 가세 대상. 가세되는 부동산 등은 자, 가운데 보유 연수 계산해요. 보유 연수를 계산합니다. 자, 그리고 보유 연수만 계산할 줄 알면 되고 곱하기 몇 프로냐? 2%. 보유 연수에 2% 곱한다. 그럼 2%를 암기해야 돼요. 2%를. 알겠나요? 보유 연수 곱하기 2%. 보유 연수 곱하기 2%. 그럼 우리가 이 보유 연수는 1년, 3년 이상부터 적용하되 1년 단위로 계산한다. 그래서 표 있죠, 그죠? 3년 이상에서 4년 미만 돼 있죠. 그러면 4년 이상에서 5년 미만 돼 있죠. 그 말은 1년 단위로 해서. 그러면 3년, 4년, 뭐 3년 2개월은 없다고요. 끊어서 3년, 4년, 5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 15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최대 15년. 이해했나요? 그러면 8년 5개월은 8년 11개월도 8년이라고요. 그럼 가장 낮은 기간이 3년이니까 4, 2, 3은 6. 그러니까 가장 낮은 비율은 6% 공제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럼 2년 6개월 왔자 공제 없다고요. 그럼 최대는 우리가 최대는 이 보유기간은 몇 년부터 한다고요? 3년 이상부터 하고 그다음 최대 몇 년? 15년 이상입니다 하는 거죠. 3년 이상부터 하고 최대 15년 이상입니다. 그럼 최대 비율은 30% 되겠죠? 30%가 최대다. 그럼 18년도 15년, 20년도 15년. 그래서 이렇게 공식한다. 보유연수 곱하기 2% 이렇게 공식 암기해줘야 된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1세대 1주택이 있어요. 1세대 1주택. 그럼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고가주택이라고요. 그럼 여기 우리가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되는데 여기 들어온 것은 정확하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는 고가주택입니다. 무슨 주택? 고가주택이에요. 그럼 원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는데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좀 과세하는 거예요. 그럼 고가주택 기준은 이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양도가액이 9억 초과되는 주택,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래요. 자, 얼마 주택? 9억을 초과하는 주택. 그러면 내가 양도를 했는데 12억에 양도했어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인데 12억에 양도했어요. 원래 비과세 돼야 돼. 그럼 비과세 돼야 된다고요. 1세대 양도 당시 1세대고 1주택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넘었어요. 그럼 일단 비과세가 됐다고요. 근데 비과세 되는데 양도가 12억이야. 그러면 9억을 초과했잖아. 그럼 9억을 초과했으므로 12억 전부를 과세하는 게 아니고 1세대 1주택까지는 9억 이하까지는 전부 다 1세대 1주택이야. 비과세하고 그 9억 초과분만 과세한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9억 초과분이 고가주택이야. 9억 초과분이. 자, 그것에 대해서 과세할 때 좀 원래는 비과세 받아야 되는데 비과세 못하니까 좀 억울하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를 많이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비과세 보유 연수에다가 연수 곱하기 8% 해준다고. 8% 되나요? 보유 연수 곱하기 몇 프로라고요? 8%. 그럼 8%니까 최저가 얼마가? 38이 24. 24%가 되는 거고 최대가 이거는 보유 연수가 B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최저가 3년 이상부터 적용하되 몇 년까지냐? 10년 이상입니다. 자, 원래는 이것도 15년이 아니고 10년이었어요. 그리고 보유연수가 3%였어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정부가 이거를 최근에 작년부터 이걸 바꿨단 말이에요. 작년부터 개정을 했다고요.
그럼 이것도 개정하면은 날짜가 연기하면 15년 하면 더 많은 공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10년이 됐다. 바꾸면서 이거는 몇 년? 15년. 그래서 2%, 3%에서 2% 낮췄단 말이에요. 기간을 연장시켜 주면서 낮췄다. 그래서 최대 비율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요거는 그대로 보유연수에다가 8%. 자, 그러면 최대가 10년이니까 80%가 최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암기를 요하는 부분. 자, 그런데 별표시 밑에 표 밑에 뭐가 있나요? 2020년 신설해 가지고 이 고가주택이 뭘 받으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의 거주기간은 필요 없었는데 1세대 1주택은 몇 년 이상?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뭐한다? 적용한다. 자, 요거 주의를 당부드리죠. 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고가주택에 대해서 이 혜택을 받으려면 몇 년 이상? 2년 이상 거주해야 돼. 거주.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처한다. 2년 이상 거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동일 연도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을 수에 양도했다면 장기 보유팀은 물건마다 보유기간 다 다르잖아요. 그럼 양도할 때마다 정한대요. 양도 자산별이다 이 말이에요. 자, 됐고 이제 7번 갑니다. 자, 그 다음 단계. 그러면 이제 소득금이 됐어요. 소득금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니까 소득금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제가 장, 소, 기본 공제라고요. 기본 공제. 그 기본 공제를 하니까 결과가 가세 표준이 났어요. 가세 표준. 자, 기본 공제입니다. 기본 공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비해서 뭐 크게 할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기본 공제 자체 내용은 간단하지만 여기서 넘어갈 때 여기서 기본 공제는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금액이에요. 소득 금액이 공제할 거예요. 아까 기본 공제는 내가 무슨 특별 공제를 했죠?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 물건마다 공제한다고 했어요. 근데 양도 소득 기본 공제는 소득별 공제라고요. 네? 그럼 소득세는 항상 1년 단위로 정해서 공제한다. 소득세는 1년 단위 합산 공제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런데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합산이라도 소득이 다른 자산과는 합산하지 않는다고요. 소득, 아까 부동산 관련 소득은 부동산 관련 소득끼리 합산하고 주식 양도는 주식 양도끼리 합산하고 파생상품은 파생상품끼리 합산한다고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앞에 내가 소득세 기초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소득세는 1년 단위 합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득을 다 합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계속적 소득과 비계속적은 합산하지 마라 했어요. 예,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매년 계속적 소득이 합산하지만 퇴직 소득과 양도 소득은 합산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양도 소득은 내가 계속적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같은 연도에 소득이 발생했지만 이거는 8년, 9년, 50년, 20년 여러 기간에 누적된 소득이야. 근데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당해 연도, 한 해의 연도만 기초된 소득이야. 이거를 합쳐서 가세해버리면 소득세의 기본세율은 초과 누진세율이야. 소득세의 기본세율은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 몇 단계? 7단계. 7단계. 6%에서 최대 42%까지. 자, 6%에서 몇 프로?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 그러면 당해 연도 세금이 엄청 세금을 맞는다. 그래서 한번 구분했고, 그러면 양도소득끼리는 또 양도소득끼리를 합산해야 돼. 1년 단위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는 않지만 양도소득끼리는 또 1년 단위로 합산해야 된다고요. 근데 합산하되 무슨 별로 합산하느냐? 소득별로 합산한다고요. 소득별로. 그것이 또 그래서 소득별로 공제하는 것이 기본공제라고요. 기본공제. 자, 그래서 적용 대상 볼까요? 모든 양도자산에 대해서 적용하더라. 무슨 공제가? 기본공제가. 그리고 그럼 이 기본공제는 인적공제이므로 1소득자별 공제합니다. 그래서 공유자산은 공유자 각각 공제한다 했죠. 왜? 기본공제는 인적공제로서 양도소득자마다 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파는 물건이 두 사람이 공유해서 양도하면 우리는 소득세는 소득자별 공제죠. 그럼 이 두 사람이 양도한 물건은 소득도 안분해야 돼. 소득도 안분해야 되고 기본공제도 각각 250만 원을 해줘야 돼.
알아나나요? 자, 97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97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이 경우 공유자산 돼 있잖아요. 공유자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유자 각각 공제한다고요. 각각 얼마를? 250만 원. 250만 원. 그래서 우리는 공유하는 목적은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공유하는 목적은 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자체가 초과 누진세를 돼 있기 때문에 공유한다고요. 또 기본공제가 각자 250만 원 받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공유한다고요. 자, 그 다음 98페이지 맨 위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방금 무슨 공제? 인적 공제를 했어요. 그럼 보유기간 관계없습니다. 보유기간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그러나 미등기 자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미등기 자산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못 받는다 했죠. 그럼 기본 공제도 못 받아요. 근데 아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외 대상에 뭐가 있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몇 주택? 2주택 이상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못 받는다 했죠. 근데 기본 공제는 그거하고 관계없다고요. 기본 공제는 받는다 하는 거죠. 자, 그럼 공제액은요. 공제액은 양도소득별입니다. 자산별이 아니고. 아까 다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자산별 공제고요. 물건별 공제고요. 이건 소득별 공제라고요. 그리고 소득별로 언제? 각각 연 250만 원. 자, 그래서 밑에 주의돼 있죠. 소득별 구분이 있는데 다음의 소득금액은 구분하여서 계산하고 각 소득금액 계산 시 발생한 결손금액을 다른 소득금액에 합산할 수 없다. 다른 소득에 합산할 수 없다. 방금 합산 방법이 뭡니까? 소득별로 합산한다 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토지, 건물, 부도는 권리, 기타 자산. 이게 부도는 관련 자산이죠. 자, 그 다음에 주식 및 출자 지분 있죠. 요거. 그 다음에 파생 상품 있죠. 그래서 아까 내가 뭐냐? 이렇게 표를 만들어 줬잖아요. 앞에 계산할 때. 그래서 공제를 전체 같이 한꺼번에 놓고 그 논리를 비교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필요경비 공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다 공제된다 했죠. 모든 양도자산에 대해 등기든 미등기든 다 공제된다 했어요. 그러면 방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모든 양도자산이 아니고 토지를, 건물을, 조합은 입주권을 양도하면 된다 했어요. 그런데 기본 공제는 모든 양도자산에 다 됩니다. 하지만 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할 때마다 공제하고 기본 공제는 인적 공제니까 한 사람 기준이고 연간 250만 원 공제해 주되 각각 소득별로 250만 원 공제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기출 예제 봅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 가세 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어요. 1번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X. 왜 방금 뭐라 했어요? 내가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이 소득 금액 계산할 때는 합산, 우리 소득세는 1년 단위 합산이라 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1년 단위 합산했어요. 그럼 아까 뭐냐? 같은 소득끼리 뭐냐? 부사지기. 부동산 관련 소득끼리는 같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합산한다고요. 그럼 합산한다는 것은 플러스 값이 있고 마이너스 값이 있으면 합산하니까 상쇄가 된다고요. 그래서 방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토지는 같은 소득이잖아요. 다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취득 권리가 뭐죠?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죠. 그것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그리고 양도차손은 토지죠. 토지도 뭐냐?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소득원이 같다 이 말이야. 소득원이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를 공제할 수 없다가 아니고 공제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고요. 됐죠? 만약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의해서 발생한 양도차손이 나는 분양권을 팔았는데 손실을 입고 팔았어요. 피를. 응? 손실을 입었어요. 근데 주식을 팔았는데 그 주식에서 이익이 생겼어요. 그거는 상계하지 못한다고요.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자, 2번 양도 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에 오하는 경우에 있어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가세기간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다. 이게 포인트죠. 그럼 필요경비 산입한 금액이 있다면 이미 공제받았죠. 그럼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 아니고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조심만 잘 봐야 돼.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다면 이미 공제받았죠. 그럼 그거는 원래의 취득가액에서 공제를 한 금액이 된다고요. 그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 아니고 공제한 취득가액이 된다고요. 예. 그래서 3번 양도소득에 대한 가세표준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가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맞죠? 아까 뭐지? 조금 전에 또 설명했다. 소득세는 총 8가지 소득이 있다. 그럼 2배사 근영기 이게 종합소득이고 퇴직은 퇴직소득이고 양도는 양도소득이라고요. 그래서 각각 구분해서 계산한다. 3번이고 자 4번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이고 양도차익이 4억입니다. 그럼 양도소득세가 가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이다 라고 했는데요. 요 계산은 아주 간단하게 자 양도가액이 얼마죠? 예, 12억이에요. 그럼 요거를 빼가지고 필요경비가 있다 그죠?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계산한 양도차익이 얼마 났다고요? 예, 4억이다. 그럼 방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이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이라고요. 그럼 얼마 부분만 가세한다고요? 9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가세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기준금액 양도가에서 얼마를 뺀다? 9억. 그럼 9억 부분은 비과세되는 가액이라고요. 그럼 초과된 부분 얼마? 3억. 이 부분만 가세가 된다고요. 그럼 이 가세되는 비율은 12억에서 3억 부분만큼 가세되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이거는 전체 부분은 양도차익이죠. 그리고 일주일 전체 양도차익인데 가세되는 양도차익은 12요까지는 요 속에 9억분도 있고 3억분이 있는데 9억분은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12분의 3 그러면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 된다? 1억이 되겠죠.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분은 3억이 아니고 1억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5번은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 공제할 수 있다. 택도 없는 말이죠. 택도 없는 말이에요. 아까 증거 자료가 제시돼야 되고 보관도 해야 된다 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가세 표준까지 다 했네요. 알겠어요? 그래서 뭔가는 한 개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뭔가 한 개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아주 복잡한 구조는 아니다. 뭔가는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계속 이제 자주 보면 계속 틀리는 부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조심만 하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필요경비는 아까 이 한상과 이 구조 외에는 어려운 게 없고 방금 필요경비의 취득가에서 이중공제 배제하는 그 양말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다. 그럼 뭡니까? 그거는 기존의 취득가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알겠어요? 공제한 금액 그거 한번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장기보유특별 공시 암기가 필수적이고 되나요?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기준을 알아야 되고 근데 여기서 지금 언급하지 않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있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라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취득일부터 양도까지인데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 계산할 때 특별히 예외로 두는 보유기간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예외가 뭐냐면은 내가 배우자가 있어요. 그럼 직계존비속이 있어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뭘 받느냐? 증여받은 배우자가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어요. 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몇 년을 처분했느냐? 5년 이내
5년 이내에 양도해서 그 요건이 2월 양도라고요. 2월 양도가 되면은 너희들은 정려자 받은 날부터 이까지 계산하지 말고 소급증 한다고요. 모든 세금을 소급증 가세함으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소급증에서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을 정려받아 양도한다면 정려받은 날이 취득일이고 그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해야 되는데 2월 양도가 되면은 우리가 가세를 여기부터 하니까 소급증 한다. 소급 알죠? 정려한 자의 취득일부터 다시 세금을 다 매긴다고요. 그럼 소급증 가세를 소급하니까 보유기간도 당연히 소급증 한다 이 말이에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자, 그럼 또 하나가 잘 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또 하나가 상속인데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에요. 그럼 피상속이 사망을 함으로써 피상속이 일정 기간 보유했단 말이에요. 보유해서 상속에게 넘겨줬어요. 그럼 상속이 되어가지고 상속인이 그 자산을 양도했어요. 그럼 상속받아 양도한 물건은 당연히 언제부터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에요. 기본이. 이해됐나요? 근데 일반적인 상속받아 양도하는 물건은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속받을 때 뭐냐는 거죠. 가업 상속 공제를 받았어요. 너 상속인이 부모님이 직계 조속에 하는 가업을 물려받았다. 가업을 물려받았으니까 우리 상속세법에서 세금을 많이 공제해줘요. 상속세를. 그러면 그 가업 상속 공제를 받았다. 그럼 가업 상속 공제를 받아서 계속 이건 존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효과입니다. 그럼 가업 상속 공제 받은 것을 양도할 때는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안 한단 말이죠. 소급한다 이 말이에요. 피상속일을 7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월 양도가 되는 배우자 간 직계 조물이 2월 양도가 될 때는 소급증을 한다. 그리고 상속받을 때 뭘 받아서 가업 상속 공제 받아서 양도하는 물건도 피상속 7일부터 소급한다. 이거. 이런 예외적인 문제를 자주 기본 논리를 알면서 예외적인 논리를 잘 언급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가세 표준까지 왔고요. 99페이지 양도소득 금액 특례 있습니다. 자, 그 조금 있다가 요거 설명하겠습니다.